네, 이슈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최대 이슈라면 무엇보다 미국 대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전현직 대통령 간의 맞대결이 성사되게 됐습니다. 무려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 간의 대결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이 아주 궁금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나 외교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하상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안녕하세요. 이쪽 미국 정치 전문가로서 아주 바쁘시겠습니다, 요즘. 예. 자, 현지 시간으로 3월 5일 어제였죠. 슈퍼화요일 미국 경선 과정 중에 가장 많은 15개 주라고 들었는데요. 그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일단 트럼프와 바이든 전현직 대결은 성사된다고 봐야죠. 예,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한 바와 같이 공화당 이번 경선에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슈퍼 화요일 결과는 그냥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를 확인해 주는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그래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랑 경합을 벌였던 니키 헤일리 후보가 슈퍼 화요일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주 중에서 이제 한 주인 버몬트에서 이기긴 했지만 더 이상 이제 후보로 뛰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화당에는 이제 후보가 한 명 남는 상황이죠. 트럼프.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선이 공식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바이든 현직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2024년 11월 본선 대결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슈퍼화요일 하루 앞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주 단위로 출마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림으로써 트럼프 재선 가도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본선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걸려 있는 그 법적인 문제는 사실 세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그 네 건의 형사 소송이고, 그다음에 그거 이제 별도로 이제 민사 소송들이 걸려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헌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연방 헌법의 그 14조 3항을 보면은 그 연방헌법 14조가 이제 남북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남부 그러니까 이제 반란군에서 일했던 정치인들을 연방 정치인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폭동에 가담한 자는 그런 연방 정부의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오랫동안 그 사문화되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2021년 1월 6일 날 그 선거 결과에 불복한 일부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 국회의사당에 이제 침입을 한 사건이 있었고 그걸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사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 2021년 1월 6일 그 연방의회를 쳐들어간 그 사건에 이제 사주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서 폭동에 이제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콜로라도 주에서 이제 주 대법원에서 콜로라도 주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거기에 이제 수정헌법 14조 3항을 트럼프한테 적용을 해서 트럼프를 투표용지에 이름을 안 올리겠다 이런 결정이 나왔고 그걸 이제 연방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그 사건을 받아서 이제 해석을 해봤더니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수정헌법 14조 3항을 트럼프에 적용하는 거는 무리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이유가 있지만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그 연방 대법원은 법관들이고 그리고 이제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아닌데 그 선거로 뽑히지 않은 그 법관들이 사실 이제 정치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결과를 판결로서 낸다라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연방대법원 판결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미국은 연방 국가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연방 단위에서의 법 집행과 주 단위가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방 헌법을 이제 주에서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수정헌법 14조 3항을 보면은 부통령이 못 된다, 이제 국회의원이 못 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은 대통령이라는 단어 자체는 거기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못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대통령을 공무원으로 봐야 되냐 이런 이제 또 이제 자질구레한 이제 법적인 그런 논란들이 있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출마 자격 논란에서 일단은 일부 벗어났는데 여전히 의회의 난입을 뒤에서 사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은 남아있죠. 이 형사 재판이 남아있는데 이 재판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에게?
그 형사 재판은 지금 주 정부, 뉴욕주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 단위에서 이제 걸려 있는 게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걸린 형사 소송이 두 개가 있는데 예. 뭐 그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조지아주에서 이제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그 폭동과 상관없이 그 조지아주가 2020년에 그러니까 그 주에서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조지아 주 주지사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나의 잃어버린 표를 찾아달라라는 예. 식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녹음이 된 상태로 이제 공개가 되어갖고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이제 시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지아 주에서 이제 기소를 해갖고 지금 진행 중인 게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방 차원에서 이제 걸린 것들이 백악관에 가지고 있었던 기밀 문서를 이제 자기 사저에 가지고 가서 이제 문제가 된 게 하나가 있고 그게 기소된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2021년 1월 6일 그 사건을 사주를 했다 이런 걸 이제 예. 걸린 게 있는데요. 사실 그 모든 형사 기소 사안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고 뭐 만약에 빠르다면 1심 판결까지 우리가 몇 개는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가 기소를 됐을 때에 유권자들이 크게 동요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뭐 1심 판결에서 최종 판결은 절대 아니고 이제 1심 판결에서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는 이른바 샤이 트럼프라는 그 숨은 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앵그리 바이든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 유권자들이 워낙 물가가 오르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하는데 실제 그 민주당은 뭐 바이든 후보 혼자니까 OX 표나 마찬가지인데 그 일부 주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 없음 이렇게 X표 친 경우가 두 자릿수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것이 그렇게 뭐 썩 그냥 바이든 지지자들도 뭐 열광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대통령 현직자가 재선에 도전을 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 경선을 형식적으로 치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 이제 재선하겠다라고 해서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민주당 경선에 가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 이름 말고도 이제 다른 후보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지 후보 없다라고 민주당 경선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자기의 표심을 밝힌 데가 이제 미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시간주에서 이제 민주당 대통령 경선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uncommitted라는 그런 이제 파트가 있는데 이제 조 바이든을 안 찍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럼 미시간에서 왜 그런 일이 있었냐? 미시간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찍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랍계 미국인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시간이 그 아랍계 미국인들이 좀 많이 모여 사는 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디트로이트 그 대도시 그 주위에 디어본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거기 주로 모여 사는데 숫자로 따지면 한 20만 명 되고 뭐 그중에 이제 유권자만 따지면 한 뭐 10만 명 단위가 넘어가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 친화적인 그런 이제 중동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와중에 우리 또 이스라엘이 또 이제 그 가자 지구에 좀 공격을 좀 심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론이 지금 양분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시간주에 살고 있는 아랍계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지 말고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우리 말을 들어라라는 식의 이제 그런 의사 표현을 지지 후보 없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지 후보 없다라고 찍은 유권자들은 그럼 과연 11월 본선에서 바이든의 중동 정책에 마음에 안 드니까 트럼프를 찍을 거냐? 이제 그건 절대 아닌 것이 이제 트럼프도 사실 이제 그 임기 때 했던 이제 정책들을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이스라엘 친화적이면 친화적이었지 사실 덜 친화적이진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아랍계 미국인들은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본선 때 투표를 안 하는 그럴 가능성은 이제 배제를 못 하겠지만 뭐 바이든을 찍을 것을 이제 트럼프를 찍는다든가 이런 일은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11월 대선까지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뭐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마무리된다면은 그럼 바이든에게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이죠. 예, 그래서 초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했을 때는 매우 강력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다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미시간 같은 데에 아랍계 미국인들의 표가 하나라도 중요한 예. 상황이니까 선거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중동 정책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보면 뭐 휴전 얘기 찾고 하고 뭐 네탄야후 총리에게 좀 그만해라라는 그런 이제 예. 메시지를 보내는 게 사실 이게 뭐 외교 정책에서의 그 독자적인 큰 변화라기보다는 올해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바뀌는 그런 외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 기류로 보면 트럼프의 바이든이 지금 열세인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얘기는 나는 트럼프를 이긴 유일한 후보이고 그래서 또다시 그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뭐 장담을 하는데 이른바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다시 한번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닌 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6개 정도의 경합주가 예. 있는 상황에서 그 바이든과 트럼프 각각의 승리 공식을 보면은 바이든의 승리 공식이 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6개의 경합주 중에서 모여 있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세 군데서 이기면은 바이든은 재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 조지아에서 이기고 그리고 네바다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세 개 주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애리조나, 조지아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중에서 적어도 한 군데에서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사실 성격이 많은 주에서 동시에 그렇죠.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좀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우선 모여 있는 성격이 비슷한 세 개의 주에서 이겨본 적이 있고 2020년에 다 가져갔었죠. 그리고 상대방이 다시 또 트럼프니까 사실 그냥 객관적인 그 상황을 놓고만 보면은 바이든이 어떻게 그 세 개의 주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를 이기는지는 알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4년 전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라는 건 또 이제 민심도 많이 다르고 뭐 거시 경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외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상대방을 이겨본 적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예,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 확실한 뭐 승리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세 군데에서만 이기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유권자들의 그 환심을 사야 되냐 하면은 이제까지 계속 해왔듯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의 사실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유권자, 이게 백인 고졸 출신 노동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은 뭐 임기 초서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 그래서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동시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의 그 대도시에 살고 있는 그 유색 인종 유권자, 이제 특히 흑인 유권자들이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 지지 세력이었는데 요즘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전과 달리 그렇죠. 좀 바이든 지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집토끼였던 그 대도시에 살고 있는 유색 인종, 흑인 유권자들을 다시 포섭하고 선거날 투표장에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선거 전략을 펼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쪽이 또 러스트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 정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를 두고 미국인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은 최근에 또 이민 문제가 또 큰 이슈로 떠오른다 그래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대선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이민 문제가 요즘 이제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트럼프 이제 대통령 후보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민 얘기가 나오는 그 배경을 보면은 보통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서 벌어질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이슈는 경제 현안입니다. 근데 경제 현안을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민 현안이 넘버 원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거시 경제 상황이 괜찮으니까 이제 그 얘기 말고 다른 현안을 지금 넘버 원으로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이민 문제는 사실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고 이제 국경 문제인데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뭐 멕시코 국경뿐만 아니라 캐나다로부터도 이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뭐 많이 넘어온 달 수치를 보면은 한 달에 뭐 25만 명까지도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할 때 이 불법 이민자 문제가 이게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법을 좀 개정을 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이제 실패를 하고 포기한 상태인데요.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들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랑 바이든 행정부 때를 비교해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 더 많이 들어와요, 지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막판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공화당 측에서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현안으로 이제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경이 지금 뚫렸는데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이 붙은 게 어떤 지점에서 붙었냐면은 가장 많은 불법 이민자가 넘어오는 주가 텍사스입니다. 근데 이제 텍사스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텍사스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국경 관련돼서 별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는 내가 주지사 자격으로 닫아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 국경 문제는 연방정부 문제고 주정부 문제가 아니니까 네가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해서 이게 소송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 말이 맞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손을 들어주기는 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책임을 지고 국경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난감하니까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뭔가 머리를 써서 의회, 연방의회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민법을 의회에서 바꿔야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이민법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오면은 그러면 나는 내용도 안 보고 사인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의회한테 공을 떠넘긴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공화당이 받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회 내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와 이제 같이 절대 이런 법은 안 만들 거다. 이거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걸 굳이 의회가 법을 만드는 걸 기다린다라는 건 이거는 네가 시간을 벌기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쟁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튈지도 사실 모르고 유권자들이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도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알기 어렵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이민이라는 같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서로 네가 가져라 하고 그렇습니다. 던지는 꼴이네요. 네. 자, 이제 바이든 트럼프 리턴 매치가 이제 본격화될 텐데 제3후보 출마설이 있어요. 이 제3후보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에게 좀 더 유리한 판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도 되는데요.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이제 제3후보들은 늘 있었습니다. 뭐 이제 예전에 뭐 이제 2000년에 그 부시랑 고어 붙었을 때도 뭐 네이더라는 제3후보 때문에 뭐 결과가 바뀌었다 이런 주장도 뭐 나름 일리가 있고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3후보는 늘 있는데 이제 2024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3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건 우선은 이제 누가 나올 거냐를 봐야 되고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는 어차피 제3후보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경합주라고 알려진 주에서 그렇죠. 이 제3후보가 어느 정도의 표를 가져갈 것인지를 이제 예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케네디라고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동생이었던 그 케네디 아들이 지금 이제 출마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실제로 이제 뛸 것 같은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케네디 가문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사실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공화당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완전히 그 어떤 제3후보가 나와갖고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할 거냐라는 것을 이제 보기 전에는 뭐 제3후보의 존재 자체가 뭐 트럼프한테 유리하다, 바이든한테 유리하다를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든 집권기에 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긴 하지만은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었죠. 지난 회계연도 GDP 대비 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트럼프하고는 좀 약간 그 대립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당선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전쟁 지원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여기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지금 다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는 다시 이제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대외 정책 관련해서 맨 처음에 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할 텐데. 근데 그 국내 정책 차원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켰던 그런 이제 법들, 그게 이제 집행 중인데 뭐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뭐 IRA를 통해서 했던 뭐 환경 관련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그 트럼프가 대통령 그 백악관에 복귀를 했을 때 번복을 한다라든가 변화를 크게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관망을 하고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야 될 거긴 한데 아무래도 대외 정책 관련된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보다는 좀 더 세니까 뭐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건 빈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내 정책 관련돼서 뭐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었던 여러 이제 경제 정책, 산업 정책 같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는 말은 그럴싸한데 그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유권자들은 항상 선거 때 되면 가장 불만 꼽으라 그러면 항상 경제를 꼽습니다. 그럼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요. 경제라는 게 항상 체감 경기는 나쁘게 느껴지게 마련이죠. 근데 미국의 거시 경제 지표를 보면 아주 양호하고 주가는 엄청나게 뭐 사상 최고치까지 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상승을 견인하는데 그 핵심이 AI 아니겠습니까? 이 두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 AI에 관한 공약은 좀 차이가 있나요? 그 AI 관련된 내용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AI 기업들의 행태인데요. 네. 그 AI 기업들이 한 작년에 좀 약간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그런 행보를 보인 게 있는 게 바이든 행정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AI 기업들이 AI 쪽을 해 보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너무 위험하니까는 정부가 제발 좀 규제를 해달라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한테 가서 그렇죠. 규제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AI 기업들이 자신의 독과점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죠. 더 이상 그렇죠. 경쟁자가 오지 예. 못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AI 기업들의 입장은 그게 본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바이든 행정부에게 이거는 규제가 필요한 위험한 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거니와 이제 별도로 생각을 해볼 때 이 AI가 사실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제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입장은 어떠냐 이제 보면은 이게 마치 공화당은 친기업적인 정당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막 AI 기업을 이제 시장 논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풀어줄 것 같은데 사실 또 내용을 보면 공화당도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화당의 이제 그 핵심 논리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실은 그 이면에서 이제 조작을 하고 있는 그 딥스테이트들이 움직이고 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딥스테이트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제 AI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출신, 공화당 소속 그 연방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AI 규제에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공화당, 민주당 그다음에 친기업이냐 아니면 반기업이냐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안이고요. 그래서 AI 기업들의 이익, 그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이 이 AI 산업이라는 거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선은 고려하고 시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자르듯이 뭐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되고 뭐 바이든이 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든 트럼프가 돌아오든 간에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거는 우리가 한번 겪어본 후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정책 관련해서 흔히 알려지기는 트럼프는 전통 제조업을 선호하고 바이든은 좀 테크 기업 쪽으로 좀 가깝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경제정책에 어떤 큰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미 봐왔듯이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걸 다시 엄청나게 많이 바꿔갖고 옛날로 돌아갈 거다라는 기대를 잠깐 한 적이 있죠. 근데 결과는 상당히 많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그다음에 통상정책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을 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인더스트리얼 팔러시, 그러니까 산업 정책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바이든 행정부고, 그게 사실은 기원을 찾자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드는 걸 예. 이제 계승을 한 거기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겪어본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사점이 차이점만큼 혹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다시 복귀를 한다고 했을 때 정책 차원에서의 큰 변화가 특히 이제 경제 영역이라든가 통상 영역에서 있을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목적은 똑같더라도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와 달리 그래도 이제 통상 관련해서 다자 협정을 여전히 좀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이지만 이제 그 통상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이제 관세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그러니까 즉
미국의 위상을 좀 더 높이겠다라는 거기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도구의 차이 정도만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그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산 스마트카에 대한 그 규제책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뭐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얻을 필요도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게 선거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믿음 갈등의 한 또 단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미국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 연방 행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거는 다 선거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미중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뭐 몇 년 전부터 생각했던 거를 준비가 끝나서 지금 시행한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이제 선거 때 모든 대통령의 발언들은 다 선거 운동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중국산 스마트카에 대한 뭐 규제 발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선거 운동의 메시지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뭐 양극단인 것 같지만 실은 공통점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거의 한 90%는 같은 공통점인 것 같고 한 10%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중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제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다만 변화가 생긴다면 이게 양자 관계이기 때문에 뭐 미국만 바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다르게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뭐 트럼프 바이든이 바뀌는 게 이제 미중 관계가 이제 바뀌는 거의 전부는 아니니까 뭐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게 아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중국이 예전과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중국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봤듯이 뭐 트럼프랑 바이든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는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하고 연관이 돼 있고 또 보조금하고도 연관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국 조야의 어떤 움직임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4대 그룹이 전부 다 워싱턴 DC에 대관 조직을 설치할 정도, 심지어 뭐 포스코도 컨트롤 타워를 워싱턴 DC로 옮긴다고 하는데 트럼프 재집권 할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은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로비가 합법인 게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미국은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연방제이기 때문에 좀 다차원적이고 다각적인 로비 전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게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이제 공장을 어디 특정 주에 지었다든가 이러면은 그 주정부를 상대로 이제 로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제라는 게 뭐 연방 정부가 움직이면은 주정부가 연방 정부 조치에 복종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연방 정부가 움직이더라도 주정부는 얼마든지 저항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연방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차원 그다음에 연방 차원을 이제 우선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서로 다른 로비 전략을 펴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미국에 가서 관심을 정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이런 자항을 좀 더 갖겠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또 이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 관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바이든 4년 동안에는 이렇게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약간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좀 뒤로 밀린 듯한 느낌인데 트럼프 때는 뭐 김정은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 트럼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미북 관계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면은 뭐 현상 유지 상황에서 뭐 조금 변동이 있거나 요 정도 이제 예측일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가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급작스러운 변화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지금 후보의 발언들을 보면은 백악관에 복귀를 하면은 우선은 국내에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적들을 먼저 제가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이스라엘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복귀를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는 상당히 밀릴 것이다라는 거를 쉽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걸 사실 또 이제 북한 측에서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을 텐데 그 점은 사실은 미국 정치를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북한을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북한 쪽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별도의 관심, 그거와 맞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문제지. 뭐 미국만 봐갖고 북미 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를 평가를 하는 거는 좀 부분적인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도 정말 초미의 관심사지만은 중국이나 북한도 주판을 엄청나게 튕기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또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서강대 정치교육학과 하상훈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인 만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산업 영향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걸 잘 분석하고 대응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두 후보 당선 시 산업별 영향과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슈퍼 화요일이 지나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4년 만의 리턴 매치가 확실시됐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큰 변화는 없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4년 전 혼란이 다시 제기되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과 트럼프, 또 트럼프와 바이든, 각 후보가 당선됐을 때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는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도 한번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우선 트럼프가 무역과 경제 분야에 있는 공약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율을 약 10% 추가 부과하겠다는 보편적 관세 도입을 말을 했고요. 또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여하는 관세와 동일 관세율을 상대 수입 상품에 부과한다는 일명 상호 무역법을 제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정책을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린딜을 폐기 또는 기업 평균 연비 규제 등을 종료하겠다고도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대중국 정책이죠.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공약도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에너지 규제 완화에 관련해서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화석연료 그리고 원자력입니다.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값싼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석연료, 원자력을 좀 더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전기차와 기후 정책을 철회하겠다고도 밝혔는데 그린 뉴딜 등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럼 이런 공약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와 2차 전지 사업입니다. 사실 전기차 산업은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망이 크게 밝진 못합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부정적 영향은 더 크겠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대적인 전기차 유턴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바이든도 내연차 중심의 자동차 업계 또 노조의 반발에 따라서 전기차 전환 속도 천천히 늦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 육성과 직결된 IRA 법안을 폐지 또는 축소할 거란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이 IRA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이 주로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구라서 IRA를 완전 폐지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할인 정책이나 또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즉 AMPC 등의 정부의 인센티브 규모는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AMPC 보조금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6,700억 가량을, SK온은 6,100억 원 가량을 받았고 또 태양광 업체죠. 하나솔루션은 850억 원을 받았습니다. IRA 발효 후에 이미 수조 원을 투자를 했고 이렇게 AMPC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었던 국내 기업들, 보조금 혜택이 축소된다면 직접적인 피해 받을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영향을 받을 산업, 바로 원자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두 사람의 정책이 꽤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을 탄소 중립의 징검다리, 즉 중간 단계로 여기는 반면에 트럼프는 원자력을 아주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원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바이든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킨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되찾기 위해 값싼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게 위해서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재임 시절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도 SMR 투자를 통해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같이 살펴본 내용이기도 한데요. KB증권의 분석을 바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KB증권은 AI 산업에도 두 사람 간 정책 차이 있다고 봤는데요. 바이든은 AI 산업, 앞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KB증권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정부는 AI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방안, 즉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를 위한 행정명령을 추진했는데요. 이 내용들이 AI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어서 KB증권에 따르면 AI 산업계는 크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AI 규제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미 지난 임기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 R&D 예산을 확대해서 미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는 데 집중한 정책을 폈던 만큼 트럼프 당선 시에 미국의 AI 산업 육성에는 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와 바이든 당선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산업들 알아봤습니다.